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세브란스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사선 치료를 하시면서 저희 이제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그 이제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편안한 치료를 위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이제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영양 상태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짝 훑어보고 사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게 이제 연세안병원에 새로 생긴 뭐 중입자 치료라든지 뭐 방사선 치료 시 주의해야 될 것들 뭐 그런 것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실 이제 강의보다는 이제 질문을 좀 자유롭게 받는 시간도 많이 할애를 하겠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의 원리, 그렇다면 방사선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암을 죽이냐라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 그래서 3대 암 치료는 이제 방사선 치료는 어쨌든 이제 사실 병을 진단받기 전에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수술과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3대 암 치료고 어찌됐건 이제 항암 약물 치료는 뭐 주사나 먹는 약을 통해서 이제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해당 종양이 있는 부위,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사선은 넓은 의미에서는 입자를 가진 모든 파동의 흐름이어서 사실 뭐 전자레인지나 뭐 빛 에너지까지 사실 모든 경우에 방사선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리방사선이고 뭐 X선이나 감마선 이런 것들이 주로 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사실 이제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고요. 사실 일상적으로도 방사선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약 0.1mSv를 그 피폭을 당한다고 하면 방사선 치료는 6,000, 그러니까 거의 6만 배죠. 굉장히 많은 방사선에 피폭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피폭이랑 치료랑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고 이거를 전신에 받거나 내 몸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 몸에 사실 영구적으로 크게 장애가 남거나 후유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사선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기전은 결국에는 세포 안에는 세포를 생명을 살아가게 하고 증식을 하게 하는 DNA라는 그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파괴를 하는 것이 방사선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정상 세포들도 방사선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쨌든 암세포는 우리가 그 돌연변이 한마디로 망가진 세포, 정상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인해서 DNA에 타격을 받게 되면 암세포는 그게 회복이 안 되지만 정상세포는 DNA가 파괴가 되고 좀 손상이 돼도 결국에는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중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정상 장기는 결국에는 보존을 하면서 암세포만 깨끗이 없앨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겉에서 보이는 것들이고 내 몸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장기의 보존을 위해서 뭐 길게는 뭐 30번 이상의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세부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든지 방사선 수술 같은 한 번에서 5번 정도의 아주 짧은 코스로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초정밀 치료기 예를 들어 뭐 사이버 나이프, 감마 나이프, 뭐 트루비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한 치료 계획을 통해 정상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치료 효과가 있어서 소수점이암이나 면역항암제를 치료하는 분들에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사이버 나이프를 보시면 그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멈췄다가 치료하고 있는데 굉장히 로봇 팔이 다양한 방면으로 움직이면서 정교한 치료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각 병원에서 다양한 방사선 치료기를 경험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이제 치료 방법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외부 방사선 치료랑 내부 근접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받는 방사선 치료다 하면은 외부 방사선 치료고 이제 자궁 경부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몸 안에 직접 기구를 넣어서 치료를 하는 이제 내부 근접 방사선 치료가 있고 이것들은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 받는다고 했을 때는 외부 방사선 치료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동위원소 치료, 그런 것들은 이제 방사선을 내뿜는 동위원소 물질을 내 몸 안에 주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내 몸에 일정 기간 동안 방사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격리가 필요하지만,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내 몸을 통과하고 내 몸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손상된 DNA가 서서히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나서 가족들이나 아이, 임산부랑 접촉을 해도 사실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형 가속기고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고요. 넓은 범위를 치료를 가능하고 비침습적, 즉 밖에서 그냥 쏘이기만 하는 것이 내 몸에 어떻게 이제 뭐가 들어가거나 칼을 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어서 그냥 보통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생긴 선형 가속기고, 실제로 저희 방사선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통 이게 360도 돌아가면서 적절하게 치료를 계획을 한 대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접 방사선 치료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궁암, 이제 저희 강남세브란스랑 신촌 암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구 종양에 대해서도 근접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다른 방사선이 아니고 이제 방사선을 내뿜는 이제 동위원소 물질을 삽입하는 그런 이제 전립선암의 그 근접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제가 전공의를 2010년 초반 정도에부터 했는데 그때랑 지금도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방사선 치료 받았던 분들의 경험과 또 10년 후에 받으시는 경험은 아예 이제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 2차원 치료,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 러프하게,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엑스레이 필름으로 뭐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뼈나 이런 대충 구조를 가지고 이제 방사선을 쐈다면,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CT로 촬영하면서 이 CT를 기반으로 한 좀 더 정교한 치료 설계가 가능해졌고,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방향 혹은 두 방향에서 쓰면서 굉장히 이제 치료 계획 자체가 뭐 정상적이고 뭐고 그냥 다 이게 한마디로 좀 약간 무식하게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3차원은 그래도 조금 이제 CT를 기반으로 치료를 하면서 약간은 정교하게, 그렇지만 이제 정상 장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는 이제 굉장히 작은 단위의 이제 방사선 꼬챙이 같은 그 방사선들이 나오면서 치료 계획을 굉장히 정교하게 하고 있어서 정상 장기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치료 타겟을 정확하게 쏟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사실 굉장히 이제 세시하게 잘 만들어진 동영상이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해서 하기 위해 가져온 것을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폐암을 치료를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대로 그래도 이제 그 타겟을 그렸다면은 치료기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저 위에 그 방사선을 쏘이는 그 부분들이 모양을 저렇게 다듬어 가면서 360도 쏘이고, 이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치료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변하면서 저게 이제 그 다이얼 콜리메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최대한 이제 모양, 저희가 치료 설계를 했던 대로 굉장히 예쁘게 치료 계획이 나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정도부터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서 아마 이제 모든 병원에서는 거의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90% 이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3차원 치료에 비해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정교하고, 그래서 효과도 높으면서 안전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치료기 종류가 있지만 사실 이제 자동차 회사마다 자동차 이름이 다르듯 결국에는 비슷한 원리의 치료기지만 다 비슷하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위한 기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즘에는 좀 더 정교하게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하기 전에 아마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제 방사선을 직접 쏘기 전에 이제 간이 CT를 찍어서 우리
모양이나 이제 그 자세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치료실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요즘에는 이거를 CT가 아니고 MRI를 찍음으로써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치료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매 치료시마다 그 바뀐 모양대로 새로운 치료 계획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보통 방사선이 나가는 동안에는 치료가 이제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들이 사실 거의 없는데, 유니티라는 기계는 치료 중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방사선이 그 부분에 쏘이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라는 기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기계가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강남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CT에서는 간암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MRI에서는 사실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간암, 췌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중입자 치료가 나왔는데, 연세한병원의 이제 중입자 치료센터가 아마 작년부터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고정비, 전립선암은 작년 4월부터 치료를 했고, 치료 기계가 돌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에서 방사선을 쏘기보다는 돌면서 좀 더 정교한 치료 계획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는 폐암과 췌장암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찌됐건 중입자 치료기가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좋다, 이제 사실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입자는 사실 무거울 중자거든요. 그래서 그 입자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X선은 이나 전자선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얘네의 질량을 1이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탄소 이온을 쓰고 있는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효과 자체가 두세 배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DNA를 파괴를 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중입자가 이론적으로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성자나 중입자가 둘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인데, 보통 우리가 X선, 그러니까 일반 방사선 치료기는 표면에서부터 선량이 지나가면서 이제 좀 점점 떨어지는데, 양성자나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표면 선량은 거의 없다가 우리가 목표하고자 한 그 지점에서 에너지를 팍 방출을 시키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을 봤을 때 보통 우리 방사선 치료를 해도 아무리 이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해도 주변 장기에 어느 정도는 방사선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제 중입자 치료나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장기를 굉장히 보존을 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치료 효과는 사실 이제 일반 방사선 치료나 양성자는 비슷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질량이 높기 때문에 더 강한 힘으로 DNA를 파괴를 해서 중입자는 치료 효과가 좀 더 높고, 그래서 이제까지 방사선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한다고 알려진 췌장암이나 육종, 그리고 뭐 간암 같은 경우에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브레그 피크라는 이 성질 때문에 부작용 측면에서도 양성자나 중입자가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가 높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짧아서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 보통 일주일에서 3주 내로 모든 치료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찌됐건 중입자 치료도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고 전신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그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전이암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적용이 되기 어렵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기 암이나 이제 수술 대신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뭐 다발성 전이암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중입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목적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사실 옛날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이제 내가 말기인가? 왜냐면 사실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수술이 어려우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요즘에는 이제 완치 목적으로도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이제 완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암들이 뭐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등등이 있고, 수술을 잘한 후에도 수술 이후 잔존암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뇌종양이나 두경부암, 유방암 뭐 그런 것들에서 방사선 치료를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완치 목적으로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성문암, 이제 성대암, 후두암이라고 하는 것을 걸리면은 이제 성대를 모두 절제를 하고 목소리를 잃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 이제 진행성인 경우 말고는 사실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세계조절 방사선 치료가 보험되기 직전에 2010년 초반에 저희 이제 연세한병 이창월 교수님이 한쪽 그 성악가 한 분이셨는데, 나는 이제 죽어도 목소리를 잃을 수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정교하게 치료를 이제 오른쪽 성대만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아주 노래를 잘 하고 잘 살고 계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 사실 유방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덩어리를 제거하더라도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20, 30년 전에는 전절제 수술이 표준 치료였다 하면은,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최대한 유방을 보존하면서 전절제술 대신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암이나 진행성 폐암이나 초기 폐암 같은 경우에도 방사선 혹은 항암 방사선만으로도 이제 수술 없이 종양이 잘 완치된 케이스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역시 이제 배뇨 기능이나 성기능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술보다는 요즘에는 좀 더 방사선 치료를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진행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십니다. 방사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방사선 치료는 어쨌든 이제 진단이 되고 외래 상담을 한 다음에 CT 설계, 모의 치료, 시뮬레이션 CT를 찍게 되고, 요때 이제 고정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치료하시는 게, 이제 방사선이 나가는 동안에 움직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몸에 이제 그림 좌표 표시를 한다든지 고정 장치를 만들고 치료 설계를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진단 외래 보시고 CT 찍으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되면은 보통 통원 치료가 원칙이고 매일 5분에서 10분 주 5회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그 급성 반응을 보기 위해서 진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CT 설계할 때 이제 고정기구 제작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폐암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간암도 그렇고 움직임에 따라 이제 호흡에 따라서 약간 장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호흡에 대한 조절을 하게 돼서, 이것도 사실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설계하실 때 최대한 이제 호흡을 억제하고 그 타겟을 정확하게 조준하기 위한 작업을 아마 CT 설계를 하실 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 항암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방사선에 의해서 DNA가 파괴되면은 걔네들이 이제 서서히 죽게 되기 때문에 보통 치료 중이나 치료 직후의 반응을 본다기보다는 보통 최소한 치료 종료 1개월은 돼야지 이제 눈에 띌 정도로 반응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1개월 정도에는 방사선 치료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최종적인 결과 판정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통증 완화나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당연히 이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치료 끝나고 1, 2주 사이에 이제 통증에 대한 반응이나 뭐 그런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시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사선 치료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신에 대해서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해당 부위, 맞는 부위에 대해서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부위의 증상은 사실 대부분 무관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환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방사선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치료가 그렇듯 방사선 자체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좀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서 뭐 반응이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생긴다든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피로감, 구역구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만 이제 방사선을 받으면 좋겠지만 정상장기도 물론 이제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장기는 회복은 되겠지만 치료 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90% 이상은 치료받는 부위에서 근처에서 나타나고 사실 부작용이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주로 유방암 환자분들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유방암 환자분들은 치료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치료가 거의 똑같은 와중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부작용의 정도나 뭐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고 조사 범위나 조사 방사선 양, 총량을 얼마나 받는지, 뭐 한 번에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고 당시에 항암이나 뭐 면역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을 받느냐라는 것도 함께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옆 사람말이나 유튜브보다는 주치의와 직접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의 말 듣지 말고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특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다들 친해지셔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는데 이 옆에 계신 분의 증상이 나랑 다르다고 전혀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급성 부작용이랑 만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급성 부작용은 우리가 방사선을 받으면서 주변에 이제 정상 세포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주로 이제 분열이 활발한 세포로 구성된 조직, 그러니까 이 많이 점막으로 된 조직, 뭐 장점막, 일반 구강점막, 그리고 머리카락, 피부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고 사실 이런 치료 중에 있었던 증상들은 대부분 치료가 끝난 후에 3개월 내로는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구내염이나 피부 부작용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원래대로 돌아오시고요. 특히 이제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머리나 이제 머리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빠지실 텐데 보통 3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다 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똑같이 나시는 분들이 90% 정도 되는데 10%에서는 그 머리카락의 그 성질이 좀 달라져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게 직모였는데 갑자기 곱슬머리가 나오신다든지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만성부작용, 사실 만성부작용이야말로 저희가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거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치명적이고 좀 무섭죠. 이제 뇌조직 괴사, 뭐 척수마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치료 환자의 3% 미만으로 확률은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런 만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 이제 그 선량에 대한 한도가 저희 그 교과서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만성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 중에 힘든 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하시고 그 순간에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치료 부위에 따라서 뭐 급성 부작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슬라이드 마지막인데 방사선 치료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전체 암 환자분들의 요즘에는 거의 반 이상 60, 70% 이상 방사선 치료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이제 힘들거나 치명적이거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분야도 확대가 되고 기계나 종류나 이런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이제 방사선 조약과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그 예전에 가졌던 편견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가망이 없는 환자에서만 하는 치료가 아니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는 아프진 않습니다. 이제 치료대 위에 누워있는 동안 방사선 에너지가 내 몸을 통과하는 동안에 사실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받고 나서 좀 피곤하고 졸리고 울렁울렁거리고 그럴 수는 있지만 고통이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시에는 내 몸에 방사선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가족, 아이, 어린아이, 임산부 다 같이 지내도 상관없고, 방사선 치료의 영향은 정상세포들은 대부분 회복을 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나의 유전자나 이런 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거는 머리 쪽에 치료를 하는 분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사실 이런 분들 제일 많으세요. 암세포를 키울까봐 고기나 이런 거를 절대 안 드시고 갑자기 채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게 양질의 단백질은 항상 몸에서 필요를 하기 때문에 고기를 너무 안 드신다기보다는 좀 그 조리 방법을 좀 뭐 쪄먹다든지, 그리고 좀 덜 기름진 걸로 드신다든지, 만약에 근데 내가 삼겹살이 치킨 너무 먹고 싶다 그럼 드셔도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선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식습관 자체가 뭐 삼시세끼 기름진 음식만 먹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꼭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원장님이 여기서 밥을 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모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